개의 정적 열교환 과정하고 두 개의 등엔트로피 압축 정차 과정이 있었죠. 예. 요거를 한번 이제 기억을 한 다음에 다른 방식, 대표적인 다른 방식이 이제 디젤 사이클을 한번 보시죠. 그 앞에는 이제 오토 사이클이 이름이었죠. 사람 이름이고 디젤도 마찬가지로 디젤은 이제 사람 이름인데 지금 그냥 디젤은 그냥 경유 기름 자체가 디젤이 돼버렸지. 내 이름이 이제 기름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컴프레션 이그니션이었죠. 압축 착화 CI 엔진이라고 그랬고요.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찾아서 틀어줄까 하다가 아침에 이제 쭉 한번 봤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실린더 안에서 일어나는 그 폭발 현상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잘 촬영할 방법은 사실 되게 딱히 없거든요. 이미지들은 꽤 있어요. 논문이나 뭐 이런데 어떤 순간적인 영상들, 뭐 화염이 터져나가는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하면서 하는 걸 실제 동영상으로 찍어놓는 건 당연히 뭐 쉽지 않겠지. 내부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대충 비슷한 것들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직접 찾아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디젤은 공기만 압축을 한 다음에 연료를 분사하는 거라고 그랬죠. 공기를 압축을 하면 당연히 이제 압력은 올라가고 단열 압축되니까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연료를 이제 인젝터로 좀 무화시킨, 그러니까 안개처럼 이렇게 그 작은 물방울들을 확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무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더 입자가 더 이제 가늘고 작겠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거의 이제 TDC 상사점 올라간 그 전후에서 연료를 이제 분사를 합니다. 예, 연료는 분사를 하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연료가 이제 자연 발화를 한다고 그랬죠. 자연 발화. 뜨거운 자연 발화는 연소 이론을 뭐 자세하게 우리는 하지는 않는데 그 소위 그 불이 붙는데 이제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뭐 미니멈 이그니션 에너지라고 불이 붙기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외부에서 튀겨주면 그런 식으로 공급하는 거고 아니면 주변의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이제 그 연력 합정의 상태에 대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불이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뿌려주면 주변이 너무 뜨거우니 이제 불이 붙는다는 개념인데 왼쪽에 이제 가솔린 엔진 스파크 이그니션인데 저렇게 직접 확 붙여주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쫙 해주면 아무래도 이게 붙여주는 것만큼 순간적으로 폭발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뿌려주면 이렇게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타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솔린하고 전기가 믹스처가 된 상태에서 거의 기화를 가해서 그냥 기체처럼 존재한다고 본다면 여기는 좀 더 이제 물방울 형태죠. 물방울 형태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이제 좀 과장을 하면 이런 이제 액체 방울이 떠 있는 거죠. 얘가 탈 때 어떻게 타들어가냐면 겉에서부터 타서 들어가죠. 결국은 자가지고 다 타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런 과정인 거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럼 시간이 더 걸려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정적 과정. 상사점 올라갔을 때 한 번에 다 타고 열 에너지 다 생성되고 다시 내려간다는 개념이었다면 얘는 이제 터지기 시작해서 내려가는 중에도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도 똑같이 정적 과정으로 일정한 부피에서 열 에너지가 다 공급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근데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료를 분사된 연료가 타죠. 열 에너지가 이제 공급이 되는데 뭐 이번에 3번 과정을 보니까 기체적이 어떻게 돼? 늘어나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내려가고 부피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계속 연소 현상이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가 들어오는 과정으로 보고 자.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이제 요소가 일어나니까 이제 압력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 그럼 팽창하니까 또 압력이 떨어지겠지. 근데 여기서 또 계속 타고 있으니까 압력은 또 높이려고 그러고 팽창하니까 또 압력은 떨어지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대충 그냥 압력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되게 단순하긴 하지만 풀기 위한 과정을 할 때는 이 과정을 그냥 정학 과정처럼 이제 놓고 푸는 거예요. 연소가 일어나는 만큼 팽창하면서 압력이 그다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차이는 다른 데는 똑같아요. 등엔트로피 팽창이고 배기 과정, 흡입 과정 그리고 저열함 열전자는 동일하게 정적 과정이에요. 가솔린하고 똑같죠. 내보내고 당기고 그죠? 예. 얘는 똑같은데 얘가 이제 하나만 정압으로 보였어요. 근데 이제 큰 차이가 이제 유발되는 거죠. PS로 그려보면은 역시 등엔트로피 두 개, 정적인데 여기가 이제 정압으로. 자, TS 성조에서 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콘스탄트 V 라인이 이제 이런 엑스포넨셜 라인이었고 콘스탄트 P도 이런 엑스포넨셜 라인이었어요. 근데 기울기가 이제 콘스탄트 V가 더 컸어요. 뭐 이유는 제 설명을 해드렸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네, 그림을 직선처럼 그려놨는데 엑스포넨셜 라인 이렇게 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그림이 좀 달라지고 또 뭐가 있나? 예, 그래서 뭐 1, 2, 3, 4 돼 있는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를 설명을 해놨죠. 말씀드린 대로 우선 뭐 PV 성도나 TS 성도를 우리가 뭐 보고 알 수도 있어야 되고 뭐 그릴 수도 있어야겠죠. 자,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해야 돼. 요 내용. 자, 그 압축하면 뜨거워지니까 그 상태에서 얘는 연료만 뿜어주면 타잖아. 그럼 뭐 진짜 저절로 부딪힐 정도로 뜨겁네. 근데 가솔린은 원래부터 연료가 들어있죠. 쟤도 근데 압축을 하잖아, 그죠? 그럼 쟤도 뜨거워지니까 그 연료가 지가 타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설계하기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불을 스파크를 튀겨서 터뜨리고 싶은데 압축되는 과정 중에 얘가 공기가 뜨거워지니까 그 속에 미리 들어있는 연료가 자연발화 될 수도 있겠죠. 마치 디젤처럼. 그러면 뭐야? 내가 원하는 데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지가 먼저 터져버려요. 피스톤이 올라가요. 이때 빵 터져서 이제 밑으로 힘차게 팍 밀어줘야 되는데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터져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올라가야 되는데 밀어버리지 밑으로. 그럼 이건 뭐야? 뭐 무언가에 하여튼 좋지 않은 점으로 나타나겠죠. 뭐 출력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원치 않는 폭발로 인해 뭐 기기 파손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노킹이라고 해요. 노킹은 들어보셨죠? 엔진 락이라고 했죠. 락킹. 노킹이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원치 않는 시점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더 이른 시점이죠. 이른 시점에 계속 터지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터지는 소리. 당연히 좋지 않죠. 그래서 노킹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가솔린 엔진의 압축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론적으로 열효율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압축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럴수록 녹힌 가능성도 커지겠죠. 네, 녹힌 가능성도 커집니다. 자, 그러면 자연발화 현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뭐 주변의 온도나 공급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에 달린 건데 연료마다 그 성향이 다르겠죠. 어떤 엔진은 자연발화가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게 있고 어떤 애는 낮은 데서 일어나는 애도 있겠죠. 예. 그래서 연료 특성이 다르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고급 휘발유 하는 주유소들 있잖아요. 고급 휘발유가
옥탄가가 무슨 옥타 그러고 옥탄이 뭐 별게 아니에요. 카본 8개짜리 있는 그 탄화수소거든요. 그 아이가 옥탄이라는 탄화수소가 갖고 있는 이제 성격에 가까우면 옥탄가가 높은 거예요. 근데 걔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성향이 좀 낮아요. 그래서 더 높은 압축비로 압축을 할 수 있고 그때도 자연발화가 안 일어나고 버틸 수 있는 연료가 소위 말하는 고급 비관유죠. 뭐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해킹이 좀 덜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고성능 차량일수록 더 높은 압축비를 쓰니까 그걸 일어나는 게 빨리 올라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왼쪽하고 오른쪽에 쓰는 연료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왼쪽은 가솔린이고 오른쪽은 디젤인데 디젤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가솔린 엔진은 압축비가 8에서 12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더 높기도 하지만 디젤 엔진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2에서 24예요. 훨씬 더 높은 압축비를 쓰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아무리 압축해도 공기밖에 압축이 안 되니까 먼저 터질 게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연료를 쏘는 거니까 압축비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디젤. 얘가 더 큰 차이고. 자, 그럼 그게 이제 무슨 장점이냐? 높은 압축비를 쓴다. 대충 느낌적으로는 압축비를 높이면 좋을 것 같기는 하니까 높일 수 있어서 좋은데 이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죠. 자, 그래서 연료율을 이제 계산을 할 건데 Q인하고 Q아웃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Q아웃은 정적과정이니까 마찬가지로 U4에서 U1을 뺀 거예요. 그러면 4에서 1이 내려가는 분이 확 나오는 거였고 이제 뭐 일정 비열이면은 정적 비열의 T4-T1으로 우리가 써지는 거였어요. 근데 Q인이 다르죠. 2, 3에 해당되는 정악 과정이에요. 정악 과정이면은 우리가 이제 엔탈피 변화로 저 식을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처음식부터 썼어요. DH-VDP. 요거 정하면 없어지고 어쨌든 엔탈피 변화인데 CPNT3-TP. 그래서 가솔린식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여기 이제 K가 생깁니다. 그리고 1-Q인분의 Q아웃이 우리의 효율인데 부모에는 이제 CPT3-TQ가 들어가고 Q아웃은 CV T4-T1이 들어갈 거니까 CP분의 C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K가 이렇게 생기고 비열비.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전개하는 거는 앞에 가솔린 할 때하고 되게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유도를 쭉 해나가면 되는데 또 하나 이제 개념을 하나 갖고 들어옵니다. 디젤 엔진에서는 확대를 볼게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컷오프 레이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젤 엔진의 컷오프 레이저라는 게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차단비예요. 차단은 뭘 차단을 하지? 요런 건데 자세히 보면 자 정의가 V2분의 V3로 되어 있어요. 여기 뭐 최적, 여기 비최적분에 여기 비최적. 자 여기 비최적은 최소 최적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이제 최적, 비최적은 뭐냐면 자 열전달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최대 최적이죠. 이 말인즉슨 연료를 이제 뿌리면 연소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타는 이게 연료가 타고 있으면 열전달이 들어오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럼 저 3번 지점은 이제 연소가 다 끝난 지점이죠. 이제 열전달이 안 들어오죠.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올라가서 연료를 뿌리면 이제 타면서 내려가는데 여기까지 이제 탄다. 그러면 이제 그때의 부피를 3번으로 했을 때 V2분의 V3로 정의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 이제 보통은 이제 최고점에서 연료를 보통 분사를 해서 타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뭐 연소 시작, 연소 끝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됐고, 그러니까 3번은 이제 뭐 맞아요. 연소가 끝나는 점이지만 연료의 연소가 꼭 이번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의상 V2분의 V3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3번은 어쨌든 연소가 끝나는 상황에서의 비체적이다. 그때부터는 열전달이 없다라는 뜻에서 차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요 팩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도 과정은 뭐 책에 있고요. 뭐 여기는 적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이제 뭐
연도 간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1번에서 2번, 3번에서 4번은 갱엔트로피 과정이니까 갱엔트로피 과정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식이 있었어요. TP에 관련된 식. 앞슬라이드 보시면 되고 유도가 다 끝났다라고 치면 이제 결론만 적을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 이제 1-RK-1분의 여기만 놔두면 요게 오토사이클이거든요. SIH. 그리고 차단비 개념 들어가서 디젤 엔진에는 요 대괄호 속이 하나 더 붙어요. 옆에. 식이 약간 더 복잡해지긴 했습니다만 차단비까지 들어가서. 자, 그 앞에 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얘가 이제 없으면 오토라고 그랬어요. 자, 만일 동일한 컴프레션 레이쇼면 오토하고 디젤 중에 누가 더 열 효율이 높냐라고 했을 때 오토 사이클이 높아요. 자, 우리가 K는 대충 1.4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수식적으로 한번 달아가야 돼요. RC는 정의상 무조건 1보다 크겠죠. 그죠? 뭐 최소에서 이제 내려간 치적을 가지고 정의를 했으니까 수학적으로 얘가 값이 대괄호 전체가 이제 1보다 크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요로 돼 있으면 사실 이제 수학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것도 이제 뭐 원하면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자 압축비가 같으면 오토가 디젤보다 크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디젤차 사는 이유가 뭐예요? 가솔린차 아니고 디젤차 샀다니까. 연비가 누가 좋다 그래요? 디젤차. 연비가 좋다는 얘기는 연료율이 좋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디젤차가 연료율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긴 있지만 아까 궁극적으로 뭐예요? 컴프레션 레이쇼가 같지가 않죠. 가솔린은 8에서 10이고 디젤은 10에서 24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디젤이 높은 압축비를 쓰기 때문에 저 수식을 이제 수식이 뒤집히는 거죠. 높은 압축비를 써서 디젤의 연료율이 높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특이하게 디젤 연료가 쌌잖아요, 옛날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압축비가 높아서 효율이 되려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 밑에는 가로축은 압축비죠. 세로축은 효율이에요. 그래서 압축비에 따라서 그리긴 했는데 RC가 차단비를 이제 다르게 준 거예요. 그럼 차단비가 높아질수록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효율이 어떻게 돼요? 차단비가 높아질수록 RC 값이 커질수록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동일한 압축비에 대해서 뭐 20이다 예를 들어서 압축비가 그러면 차단비가 커질수록 효율은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연소가 그러니까 차단비가 크다는 얘기는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연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예. 뭐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 RC가 1일 때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1은 최고점에서 연소가 끝나는 지점이 V3도 그냥 최고점이라는 얘기니까 저건 무슨 얘기예요? 그 위치에서 순간적으로 다 타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토사이클을 그렇게 가정하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RC가 1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오토사이클이랑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디젤 엔진의 이제 그 분사에 의한 시간이 좀 걸리는 연소 현상이 효율을 결국 갉아먹는 거긴 해요. 그래서 RC가 1이면 오토 차단비가 너무 커지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RC가 1이면 오토라고 돼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연소 시작점 끝점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토사이클 해석할 때 그렇게 했죠. 정적 과정에서 열단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피스톤이 멈춘 상태에서 모든 게 다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수학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은 이 오른쪽에서 RC가 1이 되면 가로 세로이 다 1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로 세로이 1이 되면 이 효율이 오토하고 똑같거든요. 수학적으로 RC가 1로 간다. RC가 1로 간다. 극한값 구하는 거예요. 분모도 제로고 분자도 제로가 되네요. 저럴 때는 무슨 정리를 이용하면 되지? 로피탈의 정리를 한번 써보면 대괄호 속이 1로 갑니다. 저는 의심이 되면 해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압축비와 차단비에 따른 효율의 어떤 경향성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 요 내연기관에 대한 내용이 슬라이드 몇 장밖에 안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내연기관이라는 거는 뭐 엄청나게 넓은 분야죠. 우리가 뭐한 자꾸 10년 전 얘기를 했을 거예요. 10년 전에 내연기관 과목도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기실은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내연기관 강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훨씬 더 이제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 진짜 이제 단순화된 사이클만 할까요? 그래요. 자, 그래서 고온부 열전달을 뭐 정적으로 할 거냐, 정압으로 할 거냐, 뭐 딱 그 이슈밖에 없잖아요. 사이클에서 그래서. 근데 소위 이제 듀얼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디젤이라는 건 연료 공사하고 타는데 시간 지연이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엔진을 계산하고 이렇게 이제 오는 과정에서 좀 더 실용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약간 연료를 이제 올라가는 중에 약간 미리 쏴요.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이제 거의 탑에 올라갔을 때 불이 확 붙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또 타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는 어떤 그 시점 구간이 미리 약간 뿌려줘서 최고점 도달했을 때 꽤 연소가 일어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또 타고. 근데 우리가 최고점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정적 과정으로 봤잖아요. 부피 변화가 없이 피스통이 멈춘 상태니까. 그래서 연소 구간이 정적 구간도 있고 내려가면서 일어나는 정압 구간도 있고 요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겠죠. 요즘에 디젤엔진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설명들이 이제 쭉 이제 써 있는 거고요. 예. 미리 쏜다. 처음에 디젤엔진 나왔을 때는 이제 거의 그냥 최고점에서 그냥 쏜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시간 지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좀 일반적이고. 근데 이제 이거 이제 듀얼 사이클이고요. 디젤엔진이 참 뭐 많은 그 연구가 일어나고 다 하겠지만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죠. 듀얼 퓨얼 연료를 이제 뭐 경유 뭐 이렇게 한 가지 연료만 쓰는 게 아니라 복합 연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합 연료라는 게 섞어서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좀 잘 안 타는 연료를 태울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게 암모니아를 연료로 쓴다든가, 뭐 천연가스를 연료로 쓴다든가, 내연기관 연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엔진 형식 자체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디젤 엔진에서 크게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 완전히 뭐 새로 연구를 해서 만드는 거보다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연료를 이제 넣을 때 좀 메인이 되는 연료가 있고 거기에 디젤을 분사를 해가지고 디젤이 먼저 불이 붙고 잘 안 타는 연료가 그 다음에 덩달아 불이 붙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연기관들도 연료다 변화, 뭐 암모니아, 수소, 경유, 뭐 바이오 디젤이라고 그러죠. 바이오 경유. 소위 말해서 이제 콩기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뭐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연료들을
효율적으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억지로 써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쓸 수 있게 엔진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예,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근데 뭐 꼭 해석을 해야 되면 못할 건 없지만 언급만 했어요. 자, 가솔린 디젤은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조금 다른 이제 얘기를 같이 하게 되는데,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무슨 사이클이었죠? 카르노 사이클이죠. 등온 두 개, TS는 네모가 안 됐던 거 카르노예요. 저게 그냥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밑에 거는 이제 PV 선도로 그린 거죠. 저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자, 그럼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면 항상 그런 거잖아요. 항상 고열원이 있고 저열원이 있고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열전달은 뭐 고열원 열전달, 저열원 열전달로 이렇게 박아놓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저열원에서 고열원으로 갈 때 어떻게 가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어떻게 가냐? 요거를 봤을 때 카르노 사이클은 등엔트로피 과정이었죠. 등엔트로피 압축 팽창을 해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고 이렇게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 일정 과정도 같지만 우리가 또 아는 뭐 일정하는 과정 중에 뭐 정적 과정도 있고 정압 과정도 있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저온에서 고온 갈 때 정적 과정으로 가면 어떠냐? 혹은 정압 과정으로 가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사이클을 한번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면 되지. 자, 그래서 정적으로 여기서 가고 정적으로 내려오는 거를 소위 이제 이름이 스털링 사이클이에요. 밑에 이름이 있습니다. 스털링 사이클. 들어보지 않았어요? 스털링입니다. 스털링 사이클. 예. 요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압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에릭슨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에릭슨. 이거를 이제 PV 선도에서 나타낼 때는 뭐 PV니까 뭐 압력이 일정하다 혹은 체적이 일정하다는 뭐 그럴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 카르노는 좀 깔끔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TDS를 접근한 게 어떤 이상적인 사이클에서 열전달이라고 했는데, 카르노 사이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열전달이 여기만 있고 여기만 있죠. 등엔트로피는 열전달이 없죠. 근데 얘는 애들은 어때요? 정적으로 올라간다, 정압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열전달 인인 거죠. 요렇게 다 해야 아웃인 거죠. 조금 더 복잡해지죠. 아웃. 예. 그래서 이제 좀 귀찮아지는데 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때요? 자, 요 과정은 열 에너지를 인해서 넣어줘야 이제 갈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TDS 접근. 파지티브. 요거는 이렇게 되면 TDS 접근하면 값이 음수죠. 밖으로 내버리는 거거든요.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차피 여기서는 내버릴 거 아니냐. 그 내다 버릴 애를 가지고 요로 줘가지고 올리는 데 쓰면 어때? 예. 그렇게 한번 돌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뭐예요? 지들끼리 뭐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밖에서 봐서는 어때요? 밖에서 이렇게 요 과정에 대해서 들어가거나 나오는 게 없게 할 수도 있어요. 지들끼리 주고받게요. 뭐 그럴 수 있다고 한번 쳐보죠. 자, 뭐 요것도 뭐 그럴 수 있겠죠. 넣어줘야 되고 밖으로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내주면 지들끼리 해결하고 들어갔을 때 요 과정에서 어떻게.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카르노 인 아웃 요 라인이 만일 요 라인에 대한 열전달량을 동일하게 우리가 잘 그려준다면, 그리고 여기가 서로끼리 주고받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Q인하고 Q아웃이 뭐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모두 다 리버시블하게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 각 사이클의 열 효율은 어때야 돼요? 서로 이제 같아야 되죠. 우리가 그 연력학 제2법칙에 뭐 클라우시우스 뭐 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연력학 제2법칙 프린시플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고열원하고 저열원 온도가 주어질 때 열 효율이 가장 높을 때는 이 사이클이 리버시블 할 때가 제일 높죠. 카르노도 리버시블 한 거의 대표적인 거죠. 자, 그다음 또 하나가 있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의 사이클이 됐든 리버시블 하기만 하면 그 효율이 그냥 서로 같다라고 그랬어요. 혹시 들어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카르노 효율이라는 거는 다른 모든 사이클 다 제끼고 카르노 사이클만 효율이 제일 높다가 아니고 여러 개의 리버시블 사이클을 구성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구해진 게 카르노 효율인데 내가 다르게 구성해봤자 그게 리버시블 하다 보면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효율이. 예.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들을 다 리버시블하게 돌리고 열 초입 없이 서로 주고받게 만들고 위아래가 동일하면 열 효율이 이제 같아야 되죠. 고열은 저열은 동일하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스털링 사이클, 에릭슨 사이클 자체는 뭐 리버시블 뭐 이렇게 뭐 최고의 효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리제너레이션, 재생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리버시블하게 돌렸을 때 같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죠. 그냥 이제 제 2법칙 배울 때 나왔던 그 문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제 스털링하고 에릭슨을 갖고 왔냐면, 실제로 뭐 이 컨셉을 이용해서 엔진을 만들기도 뭐 했었거든요. 이게 스털링 엔진을 구현하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너무 심플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 피스톤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소위 말해서 이제 구멍 뚫린 돌덩어리 같은 걸 하나 넣은 거야. 구멍이 이제 이렇게 미세 구멍들이 있어가지고 공기가 얘를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근데 얘가 이제 고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열을 비열이 있겠죠. 열 용량이 있겠죠. 열을 흡수하기도 하고 내놓기도 해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TH라는 온도에서 스팀을 넣었어요. 열 전달이 갔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팽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가 얘를 통과해야 되겠죠. 통과하면서 이 구멍난 돌덩어리를 데우겠죠. 뜨끈뜨끈해요. 열 에너지를 품어. 열 에너지를 잃었으니까 온도는 떨어졌을 거고 이 상태가 됐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Q 아웃을 시키면 식으면서 또 쪼그라들 거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이걸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이 PL이라는 차가운 공기가 아까 요 열을 먹으면 돌덩어리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좀 흡수를 하겠죠. 즉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열 에너지를 좀 담궈놓고 다시 TL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 담궈놨던 걸 다시 꺼내먹고 이런 구조가 이제 있는 거죠. 그게 리제네레이션, 재활용, 열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거. 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내연기관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빨리빨리 돌려야 되니까 연속해서 그냥 확 버리고 뭐 새로 땡기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재생 개념이 없죠, 정말. 그냥 버려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연료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동력계들이 재생을 반드시 생각을 해요. 그냥 버리는 거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래야만 전체적인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구조가 이제 과연 뭐 정적 과정에서 저렇게 재생이 일어났느냐는 한번 이제
명확하진 않은데 그냥 추궁은 할 수 있어요. 검에서 가운데 있는 저 구멍난 돌덩어리가 그런 역할이고. 자, 그 다음에 에릭스는 정압 상태에서 재생을 해야 되죠. 자, 정압 상태에서 버리는 열을 갖고 와서 얘가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얘는 온도가 떨어져야 돼요. 자, 한 이쪽에서는 유체가 온도가 이제 올라가고 여기서는 온도가 내려가고 열 에너지가 얘한테서 얘로 넘어와야 되고 그렇게 하는 장치의 이름이 열교환기죠. 열교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데워져야 되는 애인데 얘한테서 받는 거죠. 받으면서 데워지고 뜨거워진 애가 다시 가면서 내주고. 두 유체 사이에 열교환기를 설치해가지고 서로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열 에너지를 주고받아요. 그게 열교환기예요. 3학년 1학기에 열전달을 배우는데 열전달의 유용한 토픽이죠. 후반부에 가면 앞에서 배운 열전달 규칙을 다 이용해서 열교환기를 신나게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장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재생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 재생 장치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리제너레이터. 근데 근본적으로는 열교환기예요. 자, 정압 상태에서 열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저게 왜 정압 과정이 되냐? 유체가 여기를 흐르면서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얘도 이렇게 흐르면서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 열 에너지는 서로 주고받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찬 거 뜨거운 거 있으면 가까이 놔두면 서로 열 에너지를 주고받잖아요. 그러지 않는데 그냥 파이프라인을 흐르기만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유체가 파이프 속을 흐를 때 마찰이 있죠. 마찰이 있어서 흘러가면 압력이 약간 떨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 컴프레서나 터빈에서는 압력 변화가 엄청 크죠. 컴프레서는 압축해가지고 그냥 대기압에서 그냥 몇 배의 대기압으로 압축시키고 터빈도 높은 압력에서 그냥 10분의 1로 쭉 떨어지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서는 압력 변화가 되게 크지만 그냥 단순히 파이프라인을 흐르면서 마찰에 의해서 압력이 깎이는 거는 그거에 비하면 훨씬 작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요 사이클을 해석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그냥 압력 변화는 요 컴프레서나 터빈 같은 장치에서만 일어나고 그냥 배관을 따라 흐르는 거는 그냥 정압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해석이 용이하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런 사이클 해석에서 열교환기는 여기에서는 유체가 다 정압 과정으로 가요. 정압인 상태에서 열전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Q1이 발생하고 Q9이 발생하지만 정압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열교환기는 유체 입장에서 무슨 말? 정압 과정으로 가정한다고 했어요. 이게 대단히 자주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세요. 정압 과정이. 빨간색으로 써있죠. 파란색으로 설명되는 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압력 강화가 없는 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실제로는 꽤 있고요. 실제로는 그 압력이 많이 떨어지느냐 적게 떨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터빈, 컴프레서 이런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합을 하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귀뚜라미, 중동나비 이런 데 가면 보일러나 이런 데 열교환기가 반드시 있거든요. 반드시 있어요. 거기서는 압력 변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터빈이나 컴프레서가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항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메모에 쳐져 있는 건 그거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리버시블하게 사이클이 돌고 뭔가 리제너레이션까지 생각한다면 저 효율이 카르노 효율하고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얘기는 아니죠. 참고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피션시를 올리려면 리제너레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열을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 정도 이제 개념을 가지고 큰 토픽이에요. 가스터빈 대단히 큰 분야잖아요. 그죠? 발전소, 전투기, 항공기, 그러니까 이 사이클의 이름이 역시 사람 이름이에요. 브레이튼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브레이튼 사이클. 아이디얼 사이클 포 가스 터바인이라고 되죠. 가스 터바인. 브레이튼 사이클.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출석을 부르고 들어갔고요. 자, 브레이튼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가스터빈에 관한 거예요. 가스터빈. 요 그림을 먼저 보시죠. 전력학 1세에도 제가 이걸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가스터빈 엄청나게 큰 덩어리였어요. 사람이 요만한데 대단히 크죠. 대단히 크니 뭐 다 이유가 있을 테고, 이거는 이제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발전용 가스터빈인데요. 이거 하나가 출력이 이제 수백 메가와트에 이르는 거예요. 수백 메가와트. 뭐 감이 잘 안 잡힐 텐데, 네. 그냥 인구 몇만이 쓰는 전기를 공급하는 레벨이죠. 네. 되게 큰 거예요. 보통 우리가 발전소 하나 지으면 발전소 부지 안에 이제 이런 터빈들이 또 한 몇 개씩 있어요. 몇 개씩 있어서 보통 한 500메가와트에서 1기가와트 정도가 발전소 하나거든요. 원자력 발전소가 보통 요즘 짓는 것들은 다 1기가와트급에서 조금 더 되고,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기가와트. 요런 가스터빈 쓰는 데도 이제 뭐 1기가와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제네럴 일렉트릭 건데 뭐 요 숫자만 이제 적어놓긴 했어요. 63에서 64%. 근데 이거는 이제 계산을 교묘하게 한 거고, 보통 한 40%대 연료율이 나옵니다. 우리가 연료율인데 의미를 알죠? 뭔지 계산할 수 있는데,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결국은 뭐예요? 공기하고 연료하고 태워가지고 그걸로 전기 만드는 거거든요. 전기를 만들려면 발전기를 돌려야 되고, 발전기를 돌리려면 뭔가 축이 돌아가야 돼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냐면 샤프트가 필요해요. 축이.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 가운데 축이 쭉 있잖아요. 축이. 이게 쭉 연결돼 있죠. 저게 이제 돌 거고, 끝에 발전기. 자, 공기하고 연료를 태워야 돼요. 공기하고 연료를 태워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컴프레서고, 요 부분이 터빈이라고 했죠. 컴프레서는 압축되면서 모양이 쪼그라들고, 터빈은 팽창을 해서 터지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연소실이 있죠. 공기가 이렇게 이제 빨려 들어가는데 이게 돌면서 압축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연료를 분사하고 불을 붙이죠. 그럼 여기에서 연소 반응에 의해서 되게 고온 고압의 가스가 형성이 되고, 그 고온 고압의 가스가 터빈을 돌리면서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축이 이제 도는 거고, 저 축이 도는 거에다가 컴프레서를 직결을 해놨기 때문에 얘가 돌 때 자연스럽게 공기 압축을 해서 당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출력도 있지만 컴프레서에 사용되는 일이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연결돼서 이제 계산이 되죠. 웜렛은 우리가 터빈이라서 축을 컴프레서를 뺀 거니까 계산이 되고, 한 덩어리로 이제 돼 있죠.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 왜 압축을 시키는 거지? 그냥 태우면 안 돼? 대기압 상태에서 그냥 왜 압축을 해가지고 세려 밟아서 막 몇 번의 1로 쪼그라들어가지고
같은 장치 안에서 많이 태워야 되잖아요. 많이 태우려면 연료를 더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기도 더 있어야 되죠. 공기를 많이 압축하면 압축할수록 내가 쏘아 넣을 수 있는 연료도 그렇지 많아지고 많이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축을 하면 이미 온도와 압력이 높아져있죠. 그 상태에서 태우면 온도와 압력이 더 높아진다. 그런 상태에서 터빈에 넣고 돌려주니까 터빈이 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더 힘차게 돌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압축을 해서 넣어야 무량도 높아지고 효율도 높아져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뭐 그냥 개념으로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되고 사실 뭐 실제적인 숫자는 여기서 계산을 해서 뽑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인데 자, 1차적으로 좀 단순하게 좀 스키매틱 구조로 나타내는 게 있어요. 하나씩 뜯어보면 공기를 빨아당겨서 컴프레싱하고 아까 연료를 쏜다 그랬죠. 이게 섞어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컨버스 챔버가 이제 연소실. 여기서 이제 연소상이 뜨겁지. 고고압에 가스를 터빈 넣고 축은 뭐 같이 연결해놨는 그림처럼 사진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터빈 다 돌리고 나오는 거는 뭐예요? 이게 배기가스. 그냥 밖으로 슉 발전소 굴뚝에서 나가는 거. 굴뚝에서 배기가스 나가는 거. 자, 여기는 컴프레서 있고 해서는 그냥 공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 다시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에어 스탠다드를 적용해서 또 그림을 바꿀 수가 있겠죠. 요거 해볼까요? 자, 세공기 받아들이고 배기가스를 버리고 이걸 어떻게 치환하면 좋을까? 버리고 세로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열 전달을 해서 밖으로 뿌렸다. 이렇게 이어줄 수 있었죠. 사이클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연소 현상에 의해서 Q인 들어오는 건 어떻게 봤어요? 그냥 이렇게 열교환으로 Q인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또 했었죠. 에어 스탠다드에. 저렇게 보니까 그냥 이 폐회로 닫혀진 경로를 따라서 그냥 공기가 쭉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열전달 받고 열전달 내놓고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에어 스탠다드 개념에서. 그럴 수 있겠죠.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에어 스탠다드 해가지고. 괜찮으세요? 네. 예. 자, 그럼 이제 이걸 TS에서 TS 온도로 한번 잘 그려볼게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볼게요. TS. 요거는 보면서 그려볼게요. 자, 1번은 어쨌든 이 사이클에서는 공기만 돌잖아요. 1번은 그냥 대기압 상태죠. 밖에서 생산한 공기를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TS 선도의 1번을 찍는다라고 하면 온도도 낮고 안 돼도 되겠죠. 브레이크 사이클 1번을 잘 찍긴 하는데 여기 온도도 낮고 뭐 그냥 엔트로피도 낮겠죠. 자, 1번에서 2번 컴프레서 통과하는 거죠. 자, 어떤 과정으로 녹음될까요? 이상적으로 컴프레서는 압축 이상적으로 자, 열 전달이 있어요. 없어요? 컴프레서 그럼 우리가 보통 뭘로 놨어요? 등엔트로피 압축으로 놨죠. 지금 단열의 이상적인 거죠. 압축을 하면 당연히 온도 높아지고 등엔트로피 압축이니까 이렇게 되죠. 적당히 이번을 여기까지 오죠. 자, 2번에서 3번은 열 전달 과정인데 자, 우리가 열교환기
영어로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Heat Exchange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열교환기라는 뜻이겠죠. 너무나 많이 쓰는 거 아니고. Thermal Energy Exchange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Heat Exchange, 열교환기. 자, 아까 열교환기에서 열 전달 과정은 무슨 과정으로 본다고 그랬죠? 정압 과정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정압 상태에서 열교환입니다. 자, TS 성도에서 정압은 역시 엑스포넨셜하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 이제 3번 한 여기까지 오고. 자, 3에서 4는 터빈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가 팽창하는데 저것도 우리가 등엔트로피 팽창으로 보는 거였죠. 인상적으로. 4.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고요. 압력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4에서 1은 또 마찬가지로 저열원의 열교환기예요. 열을 밖으로 버리는 열교환기. 열을 버리니까 S가 줄어들면서 돌아오고. 자, 4에서 1도 P가 콘스탄트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루프를 가져요. 그러니까 두 개의 등엔트로피, 두 개의 정압 과정으로 구성이 되고. 자, 그래서 저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1, 2, 3, 4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질문을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얘도 P 콘스탄트고 얘도 P 콘스탄트인데 누가 더 높은 압력이고 누가 더 낮은 압력이고? 잘 생각해보면 돼요. 얘가 높아요. 얘가 게 더 높은 압력입니다. 컴프레서로 압축을 했잖아요. 고압이죠. 근데 여기 정압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고압 상태, 팽창을 해서 압력이 떨어졌으니까 여기는 저압 상태.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뭐 여기를 뭐 pH, 여기를 pL 이렇게 뭐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압, 고압. 그래서 요 사이클을 보면 고압단이 있죠. 저압단이 있죠. 그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낮은 압력과 높은 압력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뭔가 이해가 어프로치하기가 좋아요. 고압단하고 저압단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등엔트로피 압축 혹은 등엔트로피 팽창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놓고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열 전달을 여기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 Q2는 여기서 Q9이 나가요. 동의하시죠? 여기는 이제 열 전달 없고. 자, 대신 3, 4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컵이 돌리면서 샤프웍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터빈에서 나오는 일이라서 요거를 갖다가 다른 색깔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터빈 일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뭐 많이 쓰고 있어요, 책에서. 이게 이제 뭐 창자가 뭐가 됐든 이제 우리 상상을 이해해야죠. 자, 컴프레서는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일을 넣어줘야 압축을 하죠. 이거는 이제 뭐 COMP에서 컴프레서 일 넣어줘야 된다.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순 일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터빈 일에서 컴프레서 일을 빼면 되죠. 우리 일은 이제 항상 아웃 개념으로 쓰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순 일이 되겠고. 아하, 살짝 하나 더 물어볼게요. 효율을 뒤에 나오니까 뒤에 가서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TS 선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요거 똑같이 그려줬죠. 다르게 그렸으면 큰일 났습니다. 똑같이 그려줬습니다. 뭐 사이클 해석은 이제 계속 할 건데. 자, 그럼 Q인은 어떻게 구할 거냐? 2에서 3 가는 거. Q인 정확하죠?
아, 정합이네? 그러면 뭐 H3-H2 하면 Q인이 나오겠죠. 예, 되게 높은 온도예요. 아주 낮은 온도죠.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2에서 3 가는데 Q인이 들어간 거죠. Q인이 들어가서 2에서 3으로 높아졌어요. CP의 T3-T2로 할 수도 있겠죠. 비열이 일정하다면. 그다음 Q아웃은 4에서 1로 떨어지면서 나오는 거죠. H4-H2. CP의 T4-T2 이렇게 쓸 수 있죠. 저 인 아웃이 뭐 혹시 뭐 T3-T2 뭐에서 뭐 빼고 뭐 이런 거가 어려우신가요? 네,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네. 문제 몇 개 풀어보면 금방 됩니다. 자, 효율 하나도 있죠. Q인분의 원래 일반 스피드는 좋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요거는 이제 Q인하고 Q아웃으로 계산하는 건데 CP 이제 집어넣고 요렇게 되고 앞에서 봤던 사이클 해석들하고 똑같죠? 지금 1, 2, 3, 4가 또 등엔트로피고 이용. 그래서 요식을 이용하고 앞에서 이제 한 번씩 다 봤던 것들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데, 자, 브레이튼 사이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저압단하고 고압단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이라고 개념을 가지면 좀 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압력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낮은 압력, 높은 압력 두 개의 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압력비라고 불러요. RP, 프레셔 레이쇼, 압력비. 그러니까 pH 나누기 pH인데 그림상으로 높은 압력이 P2고 낮은 압력이 P1이죠. 혹은 뭐 P3일 수도 있고 P4일 수도 있고 뭐 상관없죠. 어쨌든 고압단, 저압단의 비예요. 압력 크기. 이게 중요합니다. 브레이크 사이클은. 왜냐? 여기에서 쭉 더 유도를 이제 더 가서 뭐 압력비 개념. 여기 이제 바로 그냥 RP죠. 그러니까 P2 나누기 P1이 그냥 RP의 뭐 요 K분의 K만의 실승이에요. 바로 그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압력비에 대한 함수로 나오고 압력비에 대한 함수로. 느낌적으로 압력비가 클수록 열효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컴프레서 단에서 압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이클의 효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티피컬 한 프레셔 레이쇼가 가스 터빈에 대해서 뭐 5에서 20 이렇게 돼 있는데 높아질수록 효율이 올라가요. 자, 뭐 그럼 뭐 압축비를 뭐 한 50, 100으로 하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좀 있잖아. 그 다음에 뭐 TS 성도를 요건 또 PV로 그려봤네요. 등엔트로피 2개, 정압 과정 2개 그린 거고요. 예. PV로도 나타낼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RP가 높아지면, 압축비가 높아지면 사이클의 효율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죽어라 올려버리면 어떨까?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거죠. 그럴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아까 TS 정도에서 정합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랬죠. 엑스포넨셜하게. 이거보다 높은 압력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뭐 P, A 아무렇게 하나 붙여보면 D 있으면 이렇게 이제 큰 거죠. 네. 라인 갈까요? 자, 아까 1번은 어쨌든 대기압이죠.
리니어 라인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내가 압축을 조금만 하면 소위 말해서 요런 사이클로 돌겠죠. 압축을 조금만 하면. 그러잖아요. 압축을 많이 하면. 내가 뭐 여기까지 왔어요. 색깔 다른 걸로 해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와야 되지, 그지? 이거. 그래서 한눈에 봐도 빨간색, 파란색 중에 누가 더 효율이 높을 것 같아요? 빨간색이 높아 보이죠? 우리가 TS 성도에서 이게 뭐 면적이 6이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열전달량은 또 이렇게 구해야 되지만 어쨌든 빨간색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뭐 우리가 수식적으로도 RP가 크면 좋다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보는 거지. 자, 이 사이클 전체에서 발생하는 최고 온도는 여기가 1번이었고 2번이었고 여기 3번이었죠. 숫자상으로 1, 2, 3, 4 중에 3번이 항상 사이클에서 최고 온도죠. 그래서 파랗게 돌리면 얘가 최고 온도인데 빨갛게 돌리면 최고 온도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최고 온도.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터빈 들어가는 입구죠. 압축하고 연소 막 시켜서 열전달 뜨겁게 만든 다음에 터빈에다 집어넣고 팽창을 쭉 시켜서 물을 뽑아내잖아요. 네, 터빈 입구에. 자, 그러면 터빈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점점 지나가면서 조금씩 팽창하면서 물을 만들어내면서 식어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터빈 초입 들어가서는 대단히 뜨겁죠. 근데 터빈이 아까 어떻게 생겼어요? 안에 요런 막 날개들이 돌아가는 거죠. 선풍기 날개 같은 애들이 돌아가는 거죠. 가스가 지나가면서 쟤를 돌려주는 거예요. 자, 저 선풍기 날개들이 만들어진 재질이 있겠죠. 뭐 좋은 터빈이면 뭐 금속으로 만들고 고온이 되면 세라믹으로 만들어요. 아니면 뭐 금속에다가 세라믹 레이어를 입혀요. 하여간 이거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당연히 재료공학적으로 한계가 있겠죠. 투명하고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열성 있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온도를 높일 수가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압축을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압축을 더하면 효율이 높아지는 걸 알면서 불구하고 재료에 대한 기술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스터빈을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몇 개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재료에 대한 거. 그죠? 예. 뭐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뭐 부산이나 뭐 하나나 이런 데서 이제 터빈들을 이제 만드는데 그냥 범용적인 터빈들은 뭐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은 됐는데 근데 조금 뭐랄까 정말 하이텍에 가까이 가는 거는 쉽지가 않다. 아직까지. 자, 그래서 재질의 문제, 재질의 내열성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자, 어쨌거나 연소가스의 대부분은 여전히 공기죠. 공기는 질소하고 산소하고 이런 거고 고온이 돼요. 그러면 낙스가 생겨요. 낙스가 뭐지? 질소산화물이 낙스예요. 왜 낙스라고 부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NO2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 NO의 X죠. X가 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NOX라고 부르는 거고 낙스라고 하면 질소산화물인지 다 알았는데 원래 질소는 안정적인 기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한 과자를 질소에다 이렇게 넣어서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과자 섞지 말라고. 질소는 안정적이에요.
질소가 원래 우리가 뭐 음식이 썩든 연료가 타든 다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얘 산소를 배제하고 질소만 해놓으면 그 반응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뭔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게 질소예요. 질소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질소와 산소가 지들이 알아서 반응 안 하잖아요. 공기 중에 질소가 79%나 있고 산소가 한 20%, 21%가 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대단히 고온이 되면 질소하고 산소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거를 생성을 시켜요. 요게 대단히 몸에 뭐 당연히 안 좋겠죠. 지금 사람은 안 좋아요. 독가스죠. 그래서 대기의 어떤 질을 얘기할 때 기준이 있죠. 지금 공기 중에 뭐 질소, 낙스 농도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자동차 배기가스 시험하러 가면 낙스 농도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게 얼마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 촘촘하게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생기는데 그 온도가 보통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가 있어요. 800도, 900도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높아지면 급격하게 확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질소 산화물도 그냥 못 내보내니까 질소 산화물을 제거를 하고 내보내거나 아예 처음부터 안 생기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700도, 800도 그러는 거는 이제 뭐 실험실 혹은 뭐 가스터빈 이런 개념이고, 디젤차들도 질소 산화물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최대한 안 생기기는 하지만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내보내기 전에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고 배기가스가 나가야겠죠. 그래서 디젤차에 뭘 넣어요? 요소수를 넣는 거예요.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장치에 요소수가 들어가요. 요소수가 들어가면 그것도 되게 이제 큰 얘기인데, 요소수가 뭐 요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소수를 이제 분모해서 가열을 하면 그 안에 있던 요소가 분해가 돼서 이제 암모니아가 되거든요. 그 암모니아가 질소산화물하고 반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질소하고 물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소수를 쓰는 거예요. 암모니아 자체도 독가스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싣고 다닐 수는 없어.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요소수 형태로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려서 가열해서 그 상태에서 암모니아가 생기게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그냥 한 거고. 자, 그래서 낙스도 생겨요. 온도를 높이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연소가스로 터빈 돌리고 배기구에서 나오는 거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였죠. 처음에 우리가 그림 봤을 때. 근데 그렇게 내다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뜨거운 배기가스 아깝잖아. 그래서 그 열을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재생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생을 반드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냥 안 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단압축, 다단팽창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컴프레서 하나 가지고 생으로 막 무지하게 안 돌고 쓰는 거죠. 터빈 하나로 엄청나게 고압에서 저압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느낌적으로도 좀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눠서 해요. 압축 한번 시키고 다음 컴프레서가 또 압축시키고 그런 식으로 지나치게 내가 여기에서 저 위에까지 한 번 보고 다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죠. 터빈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을 쓰면 열 효율이 향상이 돼요. 그거를 시간이 넘었죠.